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과학과 지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우다가 멈춘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사에 대한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의심스럽죠. 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1급 문제도 출제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집체 강의도 상당히 해마다 꾸준하게 해온 것을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의심이 되겠죠. 그런 의심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씩 둘씩 좀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과학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추론 방법에는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귀납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 강의 특징은요, 동영상이 좀 길어서 자동으로 동영상이 30분 되면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집체 교육을 받는 것처럼 NG 없이 그냥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거 동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러려면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동영상을 제가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군더더기는 빼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치 현장에 가서 직접 특강을 듣는 것처럼 저희의 잡담도 때로는 이 동영상 안에 들어가고 지금처럼 그럴 것이다 라는 거 좀 이해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또 저희 매력이 일반 강의하고는 또 차별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글씨도 개발 3발입니다. 자, 연역적인 방법과 기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논리적, 과학의 특징은 논리적이라고 했고, 그 논리에는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논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학적 추론 방법에 들어와서 그럼 구체적으로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론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조작화, 관찰,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내고 검증하는 이러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검증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설을 검증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어떤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양적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양적 연구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량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계량화라는 것은 숫자 1, 2, 3, 4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량이 아닌 거죠. 이 계량은 뭐예요? 이 계량은 뭔가 좋게 만드는 건데, 양적 연구의 특징은 숫자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확률을 통해서 어떤 숫자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이론을 통해서 가설, 조작화, 관찰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고, 양적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의 양적 연구를 많이 일반적으로 따르고요. 이 양적 연구의 특징은 다시 계량화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설문지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이응으로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양적 연구, 연역적 방법, 이론, 이렇게 약간 삼각형을 그려 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겠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정해졌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론, 여러분들 존중하시나요? 확실하죠? 안 죽나요? 죽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김진은도 사람이다. 고로 김진은은 어떻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에 기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납적인 방법은 좀 달라요.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보드마카라고 합시다. 자, 보드마카가 있어요. 자, 보드마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 거죠. 어떻게 관찰할까요? 봤더니 세로로 좀 길게 되어 있고, 위쪽으로 봤더니 원형이고, 뒤쪽을 봤더니 촉촉한 펜 촉이 있고 그렇다. 그리고 이것을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했더니 잉크가 묻어 나온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보드마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론화시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론화시키는 거예요. 자, 보드마카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관찰을 통해서 그 세세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검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이 비슷한 모양의 적어도 쓰면은 그죠? 일반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보드마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의하는 거죠. 보드마카는 모양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로로 긴 모양의 안에는 잉크가 있어서 이것을 특정한 어떤 표면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는 그 잉크가 배어 나와서 마치 연필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드마카라고 한다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보드마카에 대한 정의, 이론이 되는 거죠. 기납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0년에서 5년 정도의 기납적 학습 방법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납적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학원들이 한때 붐을 이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입식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직접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이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학습 방법이었죠. 상당히 좋은 학습 방법이었으나 그죠? 시간상으로는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래서 많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이 두 논리 방법은 어때요? 서로 불가분의 관계, 서로 무관한 관계, 동떨어진 관계, 이런 관계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자, 어때요? 이론을 통해서, 그죠? 가설을 하고 검증을 통해, 그죠? 관찰을 하죠. 관찰을 통해서 뭐예요? 일반화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역적인 방법에 해당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귀납적인 방법에 해당되겠죠.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죠?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은 어떻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순환 과정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방법은 별개의 방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철학과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을 좀 볼까요? 과학은 어떻다? 논리 실증주의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이론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논리 실증주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느냐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요인들은 배제한다라는 거죠. 신의 계시가 이러한 것들은 배제한다라는 거죠. 신비화, 우리 과학적 지식의 오류에서 신비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은 배제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반중주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반중주의. 자, 논리 실증주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검증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울게요. 제가 더 웃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보드마카도 보드마카가 아니라 이 칠판도 중고로 어디서 사왔는데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 보드마카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어딘가 서랍을 뒤지고 해서 이걸 꺼냈는데 강의하고 닦으려고 그랬더니 칠판 지우개도 없네, 닦기도 없네요. 그래서 물티슈로 닦고 있어요. 죄송하고요. 준비성이 없는 것보다는요, 제가 하루 이틀을 더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는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과학 철학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논리 실증주의다 그랬죠.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두 번째가 포퍼의 반증주의예요. 뭐냐면, 자, 논리 실증주의, 논리 경험주의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과학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험이 과연 전 세계 100이면 100을 다 경험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백조는 하얗다라고 정의합시다. 백조가 하얀데, 백조 하얀 거 맞나요? 하얀니까 백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요? 경험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세계에 있는 백조를 다 찾아서 그 백조의 넘버링을 해서 모든 백조가 다 하얀이 결국 백조는 하얗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적 연구죠. 아까처럼 수치를 봤더니 양적, 계량화 했더니 대부분 한국에 백조가 있는데 한국의 백조도 하얀색이었고 저기 어디 나라도 백조가 있는데 그 백조도 하얀색이었어. 저기도 하얀색이고 조금씩 모양은 다른데 색깔은 다 하얀색이었어. 그래서 백조는 하얗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을 하긴 했으나 100%를 하진 못한 거죠. 포퍼의 반증주의는 뭐냐 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반증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된다?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과학의 특징, 과학적 지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잠재적이다. 수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수정은 어떻게? 반증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퍼의 반증주의. 그래서 요거는 아까 뭐예요? 다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양적 연구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포퍼의 반증주의는 뭐? 기하학적 방법에 의해서. 보고 봤는데 관찰하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백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흰색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학에 의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포퍼의 반증주의고요. 이 포퍼의 반증주의로 인해서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분들 중에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계실 거예요.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도 연구방법론을 가르치고 석사도 가르치고요. 특히 뭐 최근에는 개인 과외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개인 과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오픈 강의로 갈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쓴다라고 쳐요. 기본적인 이 조사론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지식이 없어도 사람들이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포퍼의 반증주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 신기하네. 자, 조금 더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조금만 지식을 넣을게요. 자, 우리가 연구 가설을 세울 때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을 연구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 가설을 우리가 모든 것을 100% 다 이렇게 논리 실증주의에서 살펴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이것을 기각하는 연가설을 다시 설정합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연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얘를 기각시키는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얘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연가설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연가설을 기각시키면 어떻게 돼요? 대립가설이 생기는 거죠. 대립가설. 그러면 어때요? 자, 성별에 따라 조사론 성적은 이렇게 할까요?
남성이 조사하는 성격이 좋을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이것을 기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조사하는 성격이 좋을 것이다. 여성에 비해서. 근데 연가설은 이런 거죠. 성별에 따른 뭐가 없을 것이다. 조사론 성적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를 했더니 어때요? 대립가설 실제를 했더니 성별에 분명히 남자의 성적과 여자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평균이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뭐예요? 얘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기각이 되죠. 연가설이 기각돼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데 일단 남자와 여자의 성적은 뭐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그런데 뭐만 보면 돼요? 남자의 성적과 여자의 성적만 보면 돼요. 남자의 성적을 봤더니 98.9 여자의 성적을 봤더니 97.8 아주 미미하죠. 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지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기각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채택이 돼버렸죠. 그런데 남자가 높아. 조금이라도 높아요. 그러면 처음에 설정했던 연구가설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성적이 여자보다 조사론 성적이 좋을 것이다가 검증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방법이 들어갔어요? 포퍼의 반증주의. 연가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머릿속으로 연가설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얘를 어떻게 한 거야?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반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 방법론에서 취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연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쿤의 과학적 혁명이 있는데 이 지식은 더 나은 지식을 정보를 누적하기 위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쌓은 그런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뭐다라는 거예요? 쿤의 과학혁명론은요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다라는 거예요? 어떤 패러다임, 사상의 변화로 인해서 뿅뿅 달라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정치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아주 약간만 해보면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 전에 박근혜 정권을 보면요. 박근혜 정권이 취했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신자유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찾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복지국가 사상이에요. 정반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고 증명되어지고 있는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방향이나 노선들이 어때요? 아주 180도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달라지기 이전과 이후에 삶이 그렇게 확 변화됐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그냥 달라지는 거죠. 이게 쿤의 과학혁명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현상과 사회과학 이론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을 포함한 사회복지 1급 과정에서요. 이거 하나만 알면 5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이상도 맞출 수가 있어요. 뭔데? 그런 거 있어? 가르쳐줘. 사회복지의 원료는 인간이다라는 것. 사회복지의 원료가 뭐다? 인간이다라는 것. 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몇 개 이상의 몰라요. 저도 몇 개인지. 몇 개 이상의 문제는 더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 인간을 제대로 측정할 만한 측정 도구도 제한적이고요. 그죠?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도 분명하지 않죠. 왜? 동일한 인간이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생각이나 다르기 때문에 목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원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사회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원료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상 가변성이 많고
다양성, 그 다음에 특수성들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동일한 현상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 연구할 때 어때요? 도덕, 윤리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연구의 과정도 어떤 개인적인 가치,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데,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연구의 대상도 인간이지만 연구하고 있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하면 그렇게 되게끔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다라는 거예요? 원료가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철학 또는 믿음이 아닌 이론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규칙성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즉 패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니라 집합체를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요 이전에 그렸던 일반화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론은 변수 언어로 구성된다라는 거, 우리 사회과학은요, 변수 언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들을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어렵죠. 제 강의를 들으면 종속변수, 독립변수, 외생변수, 통제변수 이런 것들은 껌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보면 실증주의, 아까 논리 실증주의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사회과학의 특징은 실증주의다. 그래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죠. 이론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조작화하고요. 조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을 또 얘기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계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 경험이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오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뭐다?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아까 논리 실증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실제 우리 지금 연구에서는 포퍼의 밤중주의가 이 개념에 의해서 연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증주의에서는 경험이 100%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그렇게 100%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포퍼의 반중주의 방법으로 그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라고 가져가는 것이 뭐다? 실증주의야 후기 실증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주의는 뭐냐? 그래서 실증주의와 논리 실증주의는 그렇게 해서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동일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 그러면 해석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이 칠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칠판이 만들어진 과정을 전부 다 동일하게 적어야 정답인 거죠.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좋은 개입일까? 이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를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죠? 왜? 그 학생들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주의는 뭐예요?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주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있는 그 행위자의 입장,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주의는 상호 주관적으로 인식된 사회적 실제의 특성을 서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실증주의에 입각한 객관주의적 경험론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해석주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다시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관찰자의 입장이 좀 더 강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납적, 그 다음에 질적 연구,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연역적 방법이 양적 연구가 좀 더 많은 거고 기납적
연구가 질적 연구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인 것들 중에서 해석주의는 좀 더 뭐예요?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에 가깝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판적 사회과학이라는 거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사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부분들 잘 아시나요? 네. 모던한 것은 그냥 평범한 것. 우리가 딱 옷을 입으면 이게 지퍼가 이렇게 가운데로 있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가장 좌우 대칭한 평범한 구조이죠. 모던한 거죠. 이것을 모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평범한 것을 저항하는 것, 깨는 것, 뒤집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들은 어때요? 지퍼가 있어도 이렇게 돼 있는 옷들 있죠. 신발을 신었는데 오른쪽은 빨간색이고 왼쪽은 파란색 신는 친구들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다라고 보시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접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조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하고 내용 위주로 좀 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